9월 어느 날 새벽 포성이 울렸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국경 전역에서 아르메니아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틀간의 전투로 양측에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고, 아제르바이잔 군대는 아르메니아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영토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2020년 2달간의 전쟁 이후 가장 유혈이 낭자한 폭력 사태였어요. 하지만 이번 공격은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보호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빠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동맹이고 집단안보조약기구 군사동맹의 회원국입니다. 러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장비를 잃고 수천 명이 죽으며 빠르게 모멘텀을 잃고 있었습니다. 9월 초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나게 성공적인 반격을 시작했고, 며칠 만에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점령 영토를 되찾았어요. 그러고는 불과 이틀 후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가 동맹을 위해 무엇을 할지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답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수십 년간 숙적이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0년 이상 동안 그들은 두 번의 주요 전쟁과 수많은 작은 충돌을 벌여왔어요. 그리고 양측 사이의 폭력은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두고 싸우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21세기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인 이 산악 지역의 해결되지 않은 쓰라린 지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공식적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의 주로 인정해요. 하지만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은 오늘날 이 주에 대한 제한적인 통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30년 이상 전에 자신들의 독립분리 국가를 선언한 아르메니아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소위 아르차흐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르차흐 인구의 99% 이상이 현재 아르메니아인이고, 폭이 겨우 5km밖에 안 되는 매우 좁은 통로를 통해 아르메니아 본토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외교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운 영토 및 민족 분쟁인데, 거의 한 세기 전 소련에 의해 의도적으로든 우연이든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 소련이 양국을 점령한 후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소련은 처음에 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인구가 94% 아르메니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오시프 스탈린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펜 한 번의 휘둘림으로 카라바흐를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권을 가진 아제르바이잔의 일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탈린은 여기에 일종의 사형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더 큰 소련이 존재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모두를 통제하는 한 카라바흐의 지위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어떤 이유로든 소련이 붕괴한다면 카라바흐 정치적 지위는 새롭게 독립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했어요. 아마도 모스크바가 제국의 산산조각 난 조각들을 다시 합치는 동안 그들을 산만하고 약하게 유지하며 서로 싸우게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탈린의 결정으로부터 70년 이내인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붕괴하고 있었고,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지위가 갑자기 다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1991년 12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독립국민투표가 열렸고, 영토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압도적으로 독립에 찬성 투표했습니다. 분리독립 아르차흐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은 동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군사적으로 대응했어요. 아르메니아는 빠르게 아르차흐를 지원했고, 러시아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양측 사이에 3년간 지속될 전면전이 폭발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 러시아가 지원한 아르메니아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자로 떠올랐어요. 전체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에 대한 아르차흐의 사실상 통제가 확립되었고, 아르메니아 군대는 그 밖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약 9%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30년 동안 조류는 점차 아제르바이잔의 호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서방이 필사적으로 원할 많은 석유와 가스입니다. 주로 카스피해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노르웨이와 비슷한 양이에요. 하지만 소련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었고 카스피해는 완전히 내륙에 갇혀 있어서 값비싼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필요했는데 1990년대 초 빈곤한 아제르바이잔이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붕괴 후 서방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1990년대부터 BP가 주도한 서방 에너지 회사들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가동을 시작한 바쿠 트빌리시 제2한 원유 파이프라인으로 정점에 달했어요. 이 파이프라인은 아르메니아를 전략적으로 우회하도록 건설되었고 아제르바이잔 원유가 아르메니아와 러시아를 모두 우회해 터키의 제2한 항구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BP를 포함한 서방 기업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통제하고 있고 미국 군대는 무인기로 보안을 감시해요. 오늘날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 100만 배럴의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유럽연합 석유 수요의 7%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원유 파이프라인과 평행하게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남코카서스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터키와 그리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이어집니다. 이 네트워크는 건설하는데 약 450달러가 들었고 유럽에 연간 105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요. 이 네트워크는 2020년 초에 완성되었고 전체 유럽연합 천연가스 수요의 약 2%를 충족시키는데 러시아 가스 공급으로부터의 다각화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서방에 대한 석유 및 가스 판매가 증가하면서 나라는 라이벌 아르메니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부유해졌어요. 2000년에서 2014년까지 14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라는 타이틀을 보유했습니다. 석유와 가스로부터의 수입이 정부 총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석유 국가 중 하나로 변모했고 그들은 전략적으로 이 새로 발견한 불을 사용해서 군대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2020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인구, 지리적 크기는 각각 아르메니아의 3배 이상이었고 그들의 군사 예산은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에서 더 나은 지정학적 관계의 이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르메니아 반대편의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에 매우 가까운 동맹입니다. 터키인과 아제르바이잔인은 둘 다 민족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키르크 민족으로 간주되어 터키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였고 그 이후로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가스 수입을 사용해서 터키 군사 하드웨어의 거대한 고객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에 맞서 큰 성공을 거둔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포함해 연간 2억 달러 상당의 터키 무기를 구매하고 있어요. 한편 아르메니아와의 터키 관계는 차갑고 적대적입니다. 1915년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에 대한 남아있는 분노가 명백히 있는데 약 1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해되었고 터키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르메니아 독립 거의 즉시 터키인들은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둘러싼 첫 번째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했고 아르메니아와의 전체 육상 국경을 폐쇄했는데 30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도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란 내에 약 1,5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존재하고 이것은 이란 총 인구의 약 17%입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란에 대한 상호 우려를 통해 단합된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 원유 수입의 약 40%를 공급하는데 이스라엘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무기의 가장 큰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사들이고 있던 모든 주요 무기 수입의 거의 70%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터키, 이스라엘, 서방이 모두 민족적, 경제적, 지정학적 이유로 더 독재적인 아제르바이잔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민주적인 아르메니아는 매우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남게 되었는데 이란과 그들의 옛 주인 북쪽의 러시아와 더 긴밀한 동맹을 추구하는 것 외에 거의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1992년 독립 직후 아르메니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에 가입하는 데 동의했는데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나토 버전입니다. 동시에 수천 명의 러시아 군대가 아르메니아 기지에 영구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할인된 가격으로 무기를 판매하는데 본질적으로 아르메니아는 생존을 위해 러시아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에 마침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주장을 군사적으로 주장할 만큼 충분히 자신감을 느꼈을 때
아르메니아는 집단안보조약기구를 발동시키고 직접 군사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호소했습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방위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두 달의 전쟁 후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와 이스라엘로부터 고급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공급받으며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습니다. 1994년 첫 번째 전쟁이 끝난 후 설정된 사실상 경계를 완전히 뒤집으며 아제르바이잔이 빠르게 진격했어요. 러시아의 중재로 협상된 후속 정전협정에서 아제르바이잔은 1990년대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외부의 모든 영토를 되찾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체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도 남겨두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아르차흐의 사실상 통제는 크기가 축소되었고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지키는 폭이 겨우 5km인 좁은 통로가 아르차흐와 아르메니아 본토 사이에 확립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르메니아 영토를 가로질러 아제르바이잔 본토를 낙시반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큰 영토 월경지와 연결하는 통로가 확립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시행된다면 터키도 마침내 아제르바이잔 본토로 계속되는 육상 경로를 갖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정전 협정이 만들어진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아르메니아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이 통로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아르메니아의 가장 큰 보호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대규모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은 석유 및 가스 공급을 위해 러시아인들을 버리는 과정을 시작했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대안 공급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월 유럽연합은 아제르바이잔과 주요 새 가스 거래에 서명했는데 5년 안에 EU로의 가스 수출을 2배 이상 늘릴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EU로 수출하던 모든 가스의 약 9%를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러시아 공급을 대체하기 위해 그들의 가스에 더 의존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과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곤경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진 아제르바이잔은 유럽도 러시아도 그들이 아르메니아를 다시 공격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우 자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확실히 그들이 9월에 그렇게 한 이유인데 엄청나게 성공적인 우크라이나 반격 직후였어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옳았습니다.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아르메니아인들은 다시 한번 도움을 위해 집단안보약 기구를 발동시켰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요청을 거부했는데 본질적으로 집단안보조약 기구의 신뢰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재앙에 산만해진 상태에서 유럽이 아제르바이잔과의 필수적인 에너지 관계를 위태롭게 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터키의 오랜 아제르바이잔 지원과 이란이 현재 내부 시위에 빠진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의 생존을 위한 미래는 매우 암울해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정치 분위기에서 아르메니아를 계속 공격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더 많은 이익을 행사하며 낙시반으로 가는 통로를 확립하도록 대담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전황하기를 원한다면 러시아와 훨씬 더 통합되는 것 외에 거의 다른 선택이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다른 가능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미래에 아르메니아 러시아 연합 국가의 수립을 포함할 수 있거나 심지어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연방으로 완전히 흡수될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만 명의 러시아인이 아르메니아로 도망쳤는데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큰 소수 민족을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앞으로 계속 주시하세요. 국제 분쟁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매우 흥미롭고 매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